네, 안녕하세요. 수길령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모아서 그 속에 있는 패턴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마이닝 마인즈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캐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에게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형태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짤막한 소개,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5, 6년 전에 뽑았던 데이터였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본 거였어요. 그래서 밤에는 뭐 잠이 안 와서 TV를 보고, 그다음에 새벽 4시에는 축구 보려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 뭐 먹을지 고민하는 건 아침 10시부터이고, 그다음에 6시에 흥미로운 게 상사가 언제 들어갈지 기밀을 살피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형태의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그걸 기반으로 커브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한 작업,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52시간제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란 말이죠. 이런 건 이제 관찰할 수 있을까?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반복되는 패턴들도 있는데 버스를 타는 행위가 좀 빠르고요. 지하철이 좀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는 이외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거냐면 의외의 변수라는 게 뭐 날씨가 굳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는 행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어떤 정체가 생길 수 있는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버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타기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예측치보다 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좀 일찍 타는 게 보이고 지하철은 이제 시간 맞춰 타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타임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내 삶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좀 불안감 없이 잘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보상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유추되는 작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변화를 보고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의미들을 파악하고 그 변화로부터 생기는 그 다음의 삶에 대한 것들을 유추해내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관찰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잔 마시는 커피, 낮에 한 잔 마시는 커피, 그다음에 오후에 마시는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기성을 좀 갖고, 그다음에 그때의 환경이 좀 다르고 같이 향유하는 대상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컨텍스트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흥미로운 관찰이었는데 뭐였냐면 화장을 고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데이터들이 뭐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0시는 출근한 다음에 좀 약간 매무새를 바꾸는 것들, 오후 1시는 식사 후에 좀 고치는 것들, 오후 4시 이후에는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프레시업 하는 것도 있지만 퇴근 준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했는데 밤 10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뭘까? 처음에는 이제 뭔가 밤에 모임 같은 게 있나? 근데 그러기에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였냐면 밤 10시는 이거였어요. 셀카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셀카 같은 거를 찍는데 그때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남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어볼 수도 없고요, 대답하지도 않고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관찰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런 흥미로운 것들을 뽑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게 최근에는 무슨 앱 같은 거 있잖아요. 필터를 씌운 앱. 그러면 이제 굳이 내가 셀카 찍으려고 화장할 필요 없다, 그런 것들도 변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형태의 산업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일도 다른 게 화장을 하는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요. 월요일이 좀 더 빠르고요, 금요일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형태의 사람들의 어떤 규합된 모임 아니면 아침에 트래픽 잼 같은 것 때문에 변하는 게 보이니까 이거대로라면 화장품의 광고는 요일마다 시간대가 달라야 돼요. 이유는 그대 행위의 현상에 대한 어떤 시간이 다르다면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얻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좀 예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괴짜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좀 유명했던 책이었는데, 프리코노믹스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련 없을 것 같은 것들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미국의 범죄율이 1990년대부터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범죄가 다 줄었어요. 뭐 violent crime, 뭐 property, 뭐 murder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분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든 거였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 경제 성장으로 실업률이 줄었기 때문이냐? 아니었고요. 총기 취득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범죄자가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제한한 게 아니냐? 이것도 아니었고요. 노령 인구 증가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졌느냐? 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답을 냈냐면 이 저자는 이 얘기를 냈어요. 낙태 때문이었다. 그것도 언제였냐면 1970년대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이죠. 내용이 어떤 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네에서 이제 10대의 어떤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선택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인가를 고를 수 없는 상태에서는 나오게 된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의 확률이 올라간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도 파이프에 납이 들어있는 케이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의 설명은 뭐였냐면 20몇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이 20년 후에 사회적 변화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증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연결성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기간이 20년 넘게 걸리는 작업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유들, 변화의 이유나 혹은 문제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로 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 일들은 뭐냐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요인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유사한 어떤 행위가 과거에 발생했다면 미래도 그렇게 될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자 효용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고울이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많은 의사결정, 정책결정, 경영적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은데 재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내용이 뭐냐면 직원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자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풍족하게 음식을 주는 게 그 실리콘밸리의 어떤 관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를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좀 더 비만해질 수 있고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음식을 주되 건강한 걸 위주로 먹일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식당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행동하는 어떤 동선이나 시선을 행동과학자를 통해서 측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그다음에 그릇을 어떤 걸 집는지 그다음에 눈에 시선이 갔을 때 그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거 다 관찰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바꿨냐 하면 먼저 그릇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시면 큰 그릇에 담으면 할 수 없이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릇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것들은 감췄어요. 불투명한 용기에다가. 그다음에 너트, 견과류들은 투명한 데 놨고요. 그다음에 팝소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콜라, 사이드 같은 탄산음료는 밑에 층이 나가지고 집기 어렵게 만들고 물 같은 것들은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놓은 거죠. 이것만으로도 뭐 생수 소비를 47% 늘렸고요. 그다음에 설탕이 첨가된 음료 소비를 7% 줄였고요. 7주간에 무려 310만 칼로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넣지 해준 것만으로도 소비가 준 걸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효용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동선의 정도를 넘어서 시선이라든지 습관에 대한 부분까지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은 뭐 정형 데이터,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이 보이스,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 아니면 텍스트, 글 쓴 것들 전부 다 다루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 이거를 샘플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수를 다 다루기에는 데이터를 내가 얻는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의 총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일부를 뽑아가지고 전체의 모집단과 같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기반으로 뽑았었는데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어떤 새로운 토픽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AI라는 기술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수많은 포인트들이 나온 거예요. 셀폰 아니면 IoT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전수를 다 보는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데이터 가공에 대한 방법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석하는 방법들은 뭐 상관 분석, 회계 분석, 분류 분석, 군집 분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위키피디아나 다른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턴을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예제를 좀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잴 수 있다면 집값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좀 줄이면 실제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담배를 피는 행위가 실제로 나중에 나의 건강, 특히 암 발병률에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이해한다면 내 삶을 더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실히 나는 흡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상관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해했다면 담배를 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스템으로 이해시키거나 혹은 그걸 기반으로 내부적인 형태의 프로세스를 만드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선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인풋 자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계산을 이제는 지금까지 수학을 전공한 분들이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잡한 수식을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알려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했던 좀 더 지능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이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이런 로직을 알아야 전체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패턴이 나왔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유의성이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학으로 모델링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독립 변수들이라는 것들이 실제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결과값을 내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예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책에 많이 나왔던 예제들인데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뭘로 결정되는 거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주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적게 평가된 물건을 사서 그걸 기반으로 자산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결정 속에 좀 더 공정한 형태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시의 1인당 범죄율, 우범지대이냐 안전한 곳이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거주 지역이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캠퍼스 타운이나 거주 지역이냐 아니면 상업 지역이냐 이런 대한 부분들. 네, 공업 지역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환경 때문에 좀 위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사질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ppm 이런 것들이 큰지에 대한 여부, 공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강변에 있는지 사람이 조망권 같은 거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 자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증하는 작업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인의 가격 예측. 이거 좀 오래된 케이스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다양한 어떤 산지와 제조자가 있는 품목이죠. 뿐만 아니라 연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쪽에서 나온 이 와인은 브랜드가 뭔데 뭐 가격이 얼마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고 싶었어요. 이게 보통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그 테이스팅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드셔보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지금 내가 평가를 하면 10년 후에 가격을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일종의 선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봤더니 뭐가 나왔냐 하면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그 수확할 때의 강수량, 그다음에 그때의 온도 같은 게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좀 허무하죠. 그냥 엄마가 얘기하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장마 났을 때는 수박 사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물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온하고 굉장히 습기가 없을 때 저습할 때 이때의 그런 와인의 테이스트가 굉장히 좋아서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평가가 좋다는 거를 데이터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세상에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 안에 굉장히 흥미롭고 단순한 형태의 원칙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작업을 할 때도 데이터가 상당히 잘 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여러분들이 뭐 샘플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읽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흥미로운 예제라서 책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샘플링이었단 말이에요. 전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용 이슈가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형광등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광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켜 있는지를 내가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켜봐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10,000시간 동안 켠 다음에 이게 10,000시간 됐으니까 훌륭합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수를 다 하고 나면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수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혹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 국민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 몇 명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샘플을 산정하고 그분들에게 여쭤본 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유사한 패턴이라고 희망하는 형태로 간단 말이죠. 이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정보다 희망이에요. 이유가 분 전체와 부분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쓴 거였는데 지금은 전수를 보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그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챌린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자, 이 경우에 예제들을 한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전염병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실제로 썼던 시스템입니다. 이제 언제냐면 신종플루 때였어요. 벌써 꽤 됐죠, 시간이. 그 당시에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에서 질병관리센터라고 하죠. CDC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질병, 특히 신종플루의 어떤 분포나 확산을 알고 싶었어요. 이유가 확산의 속도를 잴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제 경고를 주거나 뭐 소개하거나 방법을 통해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의 의원들은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지역에 이렇게 거버넌트한테 올리는 이 작업들도 시간이 걸려요. 취합을 하고 나면 미국이 워낙 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데이터를 모으더라도 실시간 파악은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구글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플루나 피버를 검색해봐요. 그러면 지오그래피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검색에 쿼리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동네에서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퍼져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글이 플루맵을 만든 다음에 구글 플루 트렌드라고 이걸 기반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줘서 전체의 어떤 국가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형태의 보건에 도움을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훌륭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쁜 케이스인데 몇 년 후에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인풋이 다른 형태의 들어온 거예요. 어느 경우에 미국에 그 백신이 모자란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렸는데 플루나 아니면 백신을 검색해 본 거예요. 그 총량이 들어오면서 전체 패턴이 깨지는 바람에 이걸 기반으로 예측했던 모델이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런 데이터는 분석을 전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 현상이 발생하면 전체 모델링이 흔들립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튜닝해야 돼요.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튜닝하고 맞춰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이런 시스템을 미션 크리티컬한 거랑 붙이면 위험해집니다. 이유가 이거는 부산물 같은 정보를 통해서 효용을 본 케이스이지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의 효용성을 적용성을 볼 때 상당히 사려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려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거냐면 몰랐던 상관관계를 이제는 알기 위해서 거꾸로 바텀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쁜 예제로 나왔던 게 이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월마트 혹은 또 다른 슈퍼마켓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뭐가 나왔었냐면 아기용 기저귀하고 맥주가 함께 팔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베스킨 어널리시스라고 장바구니를 그냥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늘 함께 나온 애가 누가 나오냐 하면 기저귀랑 맥주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봤더니 이런 얘기 스토리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댁에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몸을 풀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관리나 감독이나 간호를 해주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신데 그때 남편분인 이분이 엄마 대신에 가서 이제 도와주느라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부름을 갔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게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맥주를 같이 사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물품들은 쇼핑한 사람이 오히려
엄마가 아니라 아빠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맥주랑 기저귀를 같이 팔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매출을 올렸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형태의 솔루션을 준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예제로 나옵니다. 이게 좀 많이 가면 거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예요. 타겟이라는 슈퍼마켓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집안에다가 DM을 보낸 거예요. 축하 DM을. 뭐였냐면 임신 축하합니다. 이유가 그 집안의 매출의 분포가 임산부가 계신 집과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냈는데 문제는 그 집안에 여성이 고등학교 다니는 여성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아버님이 매우 화를 냈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가임기 여성이 없고 고등학생 한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임신한 거였습니다. 이유가 그분의 구매 패턴이 실제로 임산부들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추천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맞았다는 거죠. 그래도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나온 예제를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발화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쓰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형태의 안정감에 어떤 형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뭐 먹을까 그랬을 때 나 그냥 짜장면. 왜 그랬을 때 그냥 그게 아니라 지난 2주간의 섭생과 나 현재의 체질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내 기호와 사회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는 지금 쓰고 있어요. 과거의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적절한 걸 주고 싶은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그냥 나의 직관과 통찰과 경험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실제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예제로 얻고 그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굉장히 나는 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수용자인 정책 수용자들, 시민들과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니즈와 열망이 있고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실험해요. 그리고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더 효율을 높이겠다는 부분들이 다양한 예제로 나옵니다. 전력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보건복지에서 본인 분담금에 대한 어떤 시작 시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에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데이터로 할 수 있다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합리적 형태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업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고객들을 좀 더 쉽게 얻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고객인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이 이탈 방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새로운 형태의 모델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고객이었는데 딴 데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 가지 마시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영향력자예요. 이건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듣고 있는 학생들인데 집안에 이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요한 의사결정권자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나는 말이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OTT 이런 부분들의 베니핏이 좋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그걸 권한다. 그러면 학생 한 분이 이탈하시면 다 이탈하는 거예요. 리드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가장 주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이분한테 좀 더 깊게 관여해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분을 계속 유지하면 다른 분들까지도 함께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50% 이상의 이탈 고객을 막았다라는 그런 예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더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이 어떤 거였냐면 뭐 안에 있는 패턴을 봐서 한 명을 보거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룹 스포크 앤 허브라고 그러죠. 전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물건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CRM은 어땠었냐면 그분의 프로파일이었어요. 데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사는 지역, 성별, 그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연령, 그다음에 소득 같은 부분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셔. 이런 매트릭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 뭘 하고 있냐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성연령 지역이 다 달라도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비슷해.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고양이 물품들을 사는 분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뭐라고 있냐면 아이템을 구매했던 단위 분석만으로도 매출을 뭐 30% 이상 올릴 수 있는 추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물건들을 동일하게 구매하거나 고려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분들에게 새로운 물건을 연결해서 추천함으로써 실제로 크로스세일이나 업세일을 높였던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취향 소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이니까 이것보다도 아마존처럼 다양한 물건을 팔아야지만 가능한 모델이에요. 내가 한 가지 물건을 판다면 상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마존은 모든 걸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의 개인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의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같이 보는 거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들이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성별, 연령, 지역보다 중요한 건 취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취향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도 보이고 심지어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걸 주기 때문에 좀 더 적중률 높은 추천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힘은 놀랍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인텔리전트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것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가 되죠. 더 가면 함몰된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물물교환 시대를 넘어서 화폐로 갔죠. 화폐의 좋은 점은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거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이것이 가치를 함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빠 나는 예쁜 집을 보았어요. 제라늄이 있는 인식집이었어요. 담쟁이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그래서 이제 낭만이 깨지는 거죠. 예쁜 집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파사드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테리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강아지가 있는 예쁜 정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로 퉁쳐버리면 가치가 물 가치가 돼버려요. 근데 데이터가 생기면 그 가치를 온전히 전부 다 남길 수가 있어요. 고려사항 속에 수많은 크라이테리아를 전부 다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 시스템에서의 몰가치성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매할 때 여러 가지를 보세요. 뭐 발림성, 컬러, 그다음에 또 커버력, 지속력, 수많은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거든요. 이거 다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고 난 어떤 걸 더 선호하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도 되게 많거든요. 성능, 디자인, 승차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가격 이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고를 때 어렵습니다. 이유가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어떤 컬럼을 전부 다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데이터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품목, 그 속에서의 성상, 그다음에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기호, 최근의 트렌드, 더 나아가서 각자의 의견까지 줘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굉장히 뉴트럴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굉장히 소중한 시드가 된다. 이게 가장 큰 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작업들에 데이터가 꽤 힘이 돼요.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합의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컨텐츠까지도 전부 다 데이터예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도 선택하시거든요. 아침에 뭐 먹지? 어딜 가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시스템과 데이터 힘으로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작업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이 없어요. 다 보고 과학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에 어떤 예제는 뭐냐? 리트로스펙티브한 게 아니라 나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선, 그다음에 감염의 네트워크 다 보실 수 있죠. 오늘 확진자의 명수, 이 전부 다 나우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에 과학적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 이런 작업들이 바로 데이터 시스템 리터러시 합쳐진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류 레벨에서의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만드는 작업들에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하게 쓰입니다. 자, 투명성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은 통과하고요. 결국 온다. 이 얘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이 제 옛날에는 프로파일이었어요. 학벌 같은 거, 기관, 정해져 온 것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각자가 했던 이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공부해야지 study with me. 8시간 동안 공부한 거 유튜브에 올려요.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 아침에 읽은 책들을 올려요. 그런 식으로 내 일상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스타그램은 나의 새로운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관리의 데이터에 쓰였다면 나에 대한 증명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무엇인가의 접속도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 논문인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의 프로파일과 족적이 나의 에셋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연계를 위한 굉장히 소중한 인풋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했고, 이제는 의견보다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글의 10 골든 룰이에요. 구글 내부에서 쓰고 있는 10개의 황금률인데, 9번째가 데이터 드라이브 디시전스예요. 의견은 됐어. 난 너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로 된 과학적인 결과를 말해줘.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들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을 넘어선 대화의 표준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f we have data, let's look at data. If all we have are opinions, let's go with mine.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소중하지만 의사결정에 그것이 절대값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면 mine이 해내는 거예요. 그 mine이라는 작업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시 뽑아내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해안을 정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mine으로 갈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수많은 변수로 돼 있고, 우리의 인풋이라는 의사결정이라는 거, 욕망이 다시 거기에 훌륭한 인풋으로 다시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해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COVID-19 이전에도 인텔리전스, 자동화, 커넥티비티,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변화를 추동합니다. 엄청 빨라진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준비하세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 좋았어. 세상은 힘들어. 요즘은 큰일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변화는 중립적인 거이기 때문에 변화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인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위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미리 가세요.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